네, 이번 경영지도사 시험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검토를 해보니까 예상 외로 조금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싶어서 공부하셨던 수험생 분들이 좀 많이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험 문제가 총 이제 100점 문제로 나오는데 일단 상증세법에서 일단 3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증세법이 최근 3년간 30점짜리 문제가 나오질 않았는데 이번에 상증세에서 30점으로 좀 도드라지게 이제 점수 배점이 상승됐죠. 자, 그리고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제 매년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출제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점의 배점으로 출제가 됐고 소득세법이 작년하고 똑같이 이제 40점짜리 배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40점.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법에서 10점. 자,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10점. 이렇게 해서 토탈 100점이죠. 100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세가 매년 이제 30점 이상 출제가 되는데 이제 올해는 10점으로 굉장히 좀 작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이제 수험생 분들이 약간은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난히 이제 법인세법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 다른 세목에는 조금 공부하는 비중을 조금 낮추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법인세법이 10점밖에 안 나와서 좀 약하게 출제가 됐다. 그런 반면에 이제 소득세법에서 40점, 상증세법에서 30점이 나왔기 때문에 요 두 세목에서 좀 공부의 비중이 조금 높으신 분이 점수를 가져가시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상증세법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례형 문제가 나와서 단순히 내가 상증세법의 조문이라든지 취지에 대한 내용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요 사례형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요게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증세법에 대한 문제는 사례형이 나왔고 국세기본법 같은 문제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세의 법정기일하고 피담보채권 설정일 간에 어떤 게 경합했을 때 더 앞서냐 요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제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30점짜리 문제가 연금소득이 나왔습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조금 수험생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서 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출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예상은 했어요. 실제로 기출에 나온 적도 없는 걸로 최근 7년 이내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 연금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수험생 분들이 연금소득까지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연금소득과 더불어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계약금이 이제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라던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이 문제로 나왔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될 때. 자, 그리고 부가세법에서는 우리 재화 공급의 특례 있잖아요. 재화 공급의 특례 보시면 면세 사업의 전용 있잖아요. 면세 사업의 전용.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 내용은 사실 부가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 전용뿐만 아니라 재화 공급의 특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면세 사업에 전용을 하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뭐 강조는 했었고요. 이제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제배당이 나왔는데 의제배당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의제배당인데 이것도 무상주 의제배당을 받았을 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입금이 될 거냐 아니면 입금이 안 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승세법에 30점짜리가 문제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더구나 사례형이 나와서 요거는 접근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40점 중에 30점이 이제 연금소득으로 나왔는데 이 연금소득 자체가 굉장히 사실 지엽적인 내용이 많아서 좀 이걸 서술하시는 데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연금소득 부분까지도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풀이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1번입니다. 피상속인 갑은 그가 금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금 15억 원인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서는 처인 을과 딸인 병이 있다. 다음 상황을 논하시오에서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피상속인 갑의 생존 기간에 발생한 시가차액 5억 원에 대한 갑 또는 을 병의 소득세 납세 의무 부담 여부입니다. 일단 문제 보시면 이제 피상속인 갑, 피상속인이란 말은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 거죠. 피상속인 갑이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요게 이제 취득가가 10억이에요. 10억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아파트 값이 15억으로 상승을 한 거죠. 5억만큼. 그러면 요 5억의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를 보유함에 따른 요 5억은 미실현 소득이잖아요. 사실은 이 아파트를 팔아서 소득이 생긴 게 아니라 보유함에 따른 미실현 소득이기 때문에 요 소득 자체는 소득세에서 과세가 되진 않고 요 15억에 대해서는 실제로 돌아가셨으니까 상속 당시의 시가인 15억으로 상속세가 과세가 되겠죠. 상속세가 과세가 되겠고 요 상속세 자체는 이제 상속인인 을과 병이 각자가 받았을 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내용은 이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유산세 과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의 비교 및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어느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이 내용은 기존의 기출문제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만 보셨을 거라면 이 부분은 무난히 쓰셨을 것 같아요. 유산세 과세 방식은 말 그대로 유산, 내가 남긴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하고 유산 취득세라는 것은 내가 남긴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한테 이제 그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산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근데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를 취득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세를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돌아가신 분의 총 재산을 다 합쳐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하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해서 그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한테 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게끔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유산세 과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관청이 상속세 납부 고지서를 상속인들의 대표자인 을에게만 송달한 경우 당해
납부 고지의 을에 대한 효력 여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그 국세 기본법의 송달의 내용에도 사실 나옵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과세관청이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류를 보내는 것을 송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 연대 납세 의무자가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전부 다 연대 납세 의무자다. 연대 납세 의무자는 연대해서 이러한 세금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그 세금을 부담하라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A가 세금을 부담했다고 하면 내가 부담해야 될 비율을 초과해서 부담한 금액은 B, C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일단은 A, B, C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이 송달을 한다고 했을 때 A, B, C 중에서 만약에 대표자가 있으면 A가 대표자라고 하면 A한테 이제 송달을 하면 되고 대표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을 징수하기에 가장 용이한 자, 그 자가 만약에 A라고 하면 A한테 송달을 하면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납부의 고지와 독촉, 만약에 납부의 고지와 또는 독촉을 할 때는 과세관청이 이렇게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없으면 세금을 징수하기에 편리한 자를 정해서 송달을 하는 게 아니라 A도 송달을 해야 되고 B도 송달을 해야 되고 C도 송달을 각각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한테 송달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납부의 고지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자 각각한테 서류의 송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상속인들의 대표자 을에게만 송달이 됐기 때문에 상속인인 을과 병 둘 다 송달했었어야 했는데 을만 송달했기 때문에 병에 대한 효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연퇴직 소득이 연금 계좌에서 인출되는 때에 적용되는 과세 유형의 종류와 유형별 과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연퇴직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퇴직할 때 보통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사실 사람이 한 번 퇴직은 하지 않고 여러 번 퇴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여러 번 옮기기 때문에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아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요 퇴직했을 때 요 퇴직금 자체를 이제 연금 계좌에 넣는 거죠. 연금 계좌에 넣어서 내가 여러 번 퇴직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퇴직한 다음에 요 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받겠다. 그때 한번 과세를 당하겠다라는 게 이연 퇴직소득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을 이연해서 과세를 당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연 퇴직소득이 연금 계좌에서 이제는 연금 계좌에서 인출됐을 때 우리가 인출됐을 때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걸 따집니다.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걸 따져서 만약에 한도 이내라고 하면 그거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만약에
한도를 초과한다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좀 더 낮은 세율로 과세가 돼서 퇴직소득보다는 좀 더 유리하죠.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때에는 인출되는 금액이 연금수령 한도 이내이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연금 외수령할 때 연금 외수령 가정 시에 원천징수 세율의 70% 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연금 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곱하기 연금 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분의 연금 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에 따라 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연금 수령 시 과세 제외 금액이 무엇을 말하는지 및 과세 제외 이유입니다. 우리 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연금을 바로 받진 않잖아요. 연금을 일단 납입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연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받게 되는데, 그럼 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납입 단계와 이 납입이라는 기간을 지난 인출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납입과 인출 사이에는 운용 단계가 있긴 한데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납입과 인출이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연금을 내가 납입할 때는 연금 계좌 세액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납입할 때 요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인출할 때는 요거를 과세 대상으로 봐서 과세 대상 금액으로 봐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내가 세액공제를 못 받았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연금을 인출할 때도 과세 제외 금액으로 과세 제외 금액 왜 금액으로 봐서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최초에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았으면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인출했을 때는 너가 세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세금을 내라는 건데, 너가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라는 혜택조차 못 받았는데 나중에 인출했을 때 요거를 과세를 하게 되면 납세자한테 불리하니까 요 대상 자체를 과세 제외 금액으로 봐서 세액공제 납입 시에 세액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인출 시에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과세 제외 금액은 납입 시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계좌 납입액 등을 말하는데,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를 인출하여도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세 제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연금 수령 한도의 내용과 이를 규정한 이유인데, 연금 수령 한도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연금 수령 한도는 요 계산식인데, 연금 수령 한도는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분의 연금 계좌의 평가액, 연금 계좌의 평가액 곱하기 120%를 적용을 해서, 요게 이제 한도 이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요게 이제 한도를 초과하면 아까 우리 이연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그거 말고는 우리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더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니까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유리하죠. 근데 이렇게 연금 수령 한도를 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저율의 연금 소득 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이러한 저율의 연금 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아까 이연퇴직 소득으로 퇴직 소득을 받는데 이제 이연 퇴직 소득으로 퇴직금을 이제 1억을 받는다고 했는데 1억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고 했을 때 요 1억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9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을 10년에 걸쳐서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요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 그 수령 한도가 없으면 요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받겠지만 연금 소득 세율이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가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금으로 많은 돈을 받음에도 세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관청이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로 봐서 한도 이내는 연금 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퇴직 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문제 3번은 이제 부가가치세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면세 전용의 요건을 기술하고 면세 전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요 내용도 기존에 사실 기출 문제에 출제된 바가 있어서 내용을 그 기출 문제를 조금 보셨거나 좀 익숙하게 좀 내용을 보신 분들은 접근하시기에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면세 전용의 요건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 경우 자기 생산 취득 재화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말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두 번째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세 번째로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재화로서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면세 전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면세 전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애초에 생산 취득했을 때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이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것은 자기의 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전제는 나중에 매출세액으로 매입세액과 대응하는 매출세액을 내라는 건데 면세 전용으로 이제 면세 사업에 이제 사용하다 보면 내가 매입세액 공제는 받았지만 매출세액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취득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공급 단계에서 면세에 해당해서 매출세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4번은 소득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기타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금액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의 내용과 그렇게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점짜리 문제인데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사실 중요하면서도 또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이 뭐냐면 자, A가 있습니다. 매도자고요. 자, B가 있습니다. 매수자. 뭘 매도하냐? A가 B한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도합니다. 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자한테 계약금을 받겠죠. 계약금을 받았어요. A가. 이후에 B가 이제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요 계약을 파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계약 파기. 계약 해제죠. 계약 해지. 계약을 내가 이제 파기한다. 라고 했을 때 요 계약금이 이제는 위약금으로 돌아서는 거죠. 계약금이 파기에 따라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위약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는 시점에 그러면 파기에 대해서 B가 잘못했으니까 B가 A한테 위약금을 주면 되잖아요. 주면 되는데 이미 계약금을 줘버린 상태니까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것은 대가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라는 걸 하는데 이미 대가는 예전에 지급했어요. 계약금이라는 것은 예전에 지급했는데 요 계약이 파기돼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미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금액 자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요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가 뭐냐? 조건부 종합과세는 뭐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납세자의 편의로 요거를 분리과세하거나 아니면 종합과세하거나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것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방식으로. 어차피 종합과세하면 확정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분리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분리과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서 이제 과세가 종결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원천징수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것은 대가를 지급했을 때 일부를 떼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그런 과세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얼마를 주고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소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 분리과세를 적용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금액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소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이제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가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과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은행의 근저당부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런 경우 많죠.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들이 이 체납자의 재산을 뺏어가야 되는데 그 뺏어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채권들이 경합하는 경우에 국가와 은행 사이의 우선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사실은 국세기본법에서도 기출 문제에 과거 7년간 출제된 적이 없어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올해도 예상을 했는데 나왔습니다. 체납자가 건물을 하나 들고 있어요. 건물을.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을 하나 들고 있으면 요 세금을 뺏으려는 뺏는다고 해야 되나요? 세금을
그 추징하려고 하는 이제 채권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채권자들. 그래서 요 건물을 매각해서 세금이라던가 요 채권자의 돈을 갚아줘야 될 텐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로는 강제집행비라고 해서 요 건물을 매각하는데 강제적으로 드는 비용들, 뭐 부동산 복비도 있겠고, 요런 걸 공매라는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 공매를 주관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주는 돈도 필요하겠고요. 그걸 강제집행비라고 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이 건물을 팔아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되는 게 강제집행비겠고, 두 번째로는 소액의 임차보증금과 그리고 특정 임금채권. 요 체납자가 만약에 사업자라고 한다면 여기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최종 3개월 임금하고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먼저 변제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변제를 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 순서로는 요 재산에 부과된 국세. 요 건물에 부과된 국세라고 했을 때는 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겠고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채권입니다. 채권에 대한 경합입니다. 담보된 피담보 채권과 아까 특정 임금채권 이야기인데 그 이외에 일반 임금채권과 이제 국세와의 경합이죠. 이제 다음에 국세.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어떤 순서로 판단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자, 국세의 법정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의 법정길이라는 걸 정해서 요 국세 법정길 이전에 내가 피담보채권에 담보를 설정했다. 담보를 설정했다. 요 국세 법정길이라는 걸 정해서 요 국세 법정길 이전에 피담보채권에 내가 담보를 설정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담보를 설정했다고 하면 요게 국세 법정길보다 더 우선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4번하고 5번 순서대로 가겠죠. 근데 국세 법정길 이후에 피담보채권에 담보가 설정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국세가 법정길을 앞선다. 우리 같은 사례에서는 요 5번이 이제 4번으로 가겠죠. 4번이 5번으로 가고. 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종합소득세 채권과 종합소득세 채권이라는 것은 요 국세 법정길이라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한 국세이기 때문에 요 신고일을 우리가 법정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일.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법정기일인 종합소득세 신고일 이전에 우리가 은행에 근저당부 채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부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의 담보 설정일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근저당부 채권이 종합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하게 되고,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일 이후에 근저당부 채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때는 종합소득세 채권이 근저당부 채권보다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채권이 우선해서 변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내용이고요. 자, 문제 6번 내용은 의제배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주식 발행 초과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그 주주, 법인,
2% 지분 보유는 자본 전입 결과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입금에 산입해야 되는지 여부를 기술하시오라고 해서 10점짜리 문제인데요. 자, 의제 배당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의제 배당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뭐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습니다. 자, A 회사가 B 회사의 주주예요, 주주. 주주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투자 회사죠, 투자 회사. 내가 B 회사를 투자했으니까 투자 회사가 되고, 자, 그럼 B 회사 입장에서는 A 회사한테 투자를 당했으니까 P투자 회사라고 하죠. P투자 회사. 자, P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자, A 회사가 B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B 회사가 이제 영업을 잘해서 배당을 줍니다. 배당. A 회사한테. 자, 저한테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감을 하고 현금으로 이제 현금 배당을 합니다. 지금 A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 받으면서 배당금 수익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배당금 수익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면 법인세에서 과세가 되겠죠. 이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현금으로 주는 대신에 이제 주식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해서 이제 주식으로 준단 말이죠. 주식으로 주면 똑같이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P투자 회사의 이익을 받아서 주식이든 현금을 받는 건데 이제 주식으로 받을 때는 주식수만 늘어나지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주식수만 늘어나지 회계 처리가 없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가 당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 봤을 때는 아니 현금으로 줬을 때는 배당금 수익으로 이익을 잡아서 과세가 될 건데 주식을 줬다고 똑같이 요 부분에서 주식만 늘어난다고 과세가 안 당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의제 배당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제 배당이라는 것은 의제라는 것은 뭐뭐로 본다. 그래서 배당으로 본다는 건데 실제 현금 배당처럼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 해줄게 라는 건데 요때 이제 의제 배당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 P투자 회사가 배당을 하는 요 재원이 세법상 이익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금이라고 하거든요. 세법상 입금으로 자본금에 전입해서 그 자본금에 전입한 거를 투자자인 주주가 이제 받는다면 그때는 입금으로 보겠지만 입금이 아닌 거를 자본금에 전입해서 받는 것은 받는 사람도 입금이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투자 회사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의제 배당이 P투자 회사가 주식을 교부할 때 입금으로 세법상 입금에 전입해서 자본금에 전입해서 투자회사가 받는다면 그때는 이제 투자회사가 입금으로 봐서 과세를 당하겠지만 입금이 아닌 거를 자본에 전입해서 주식을 교부받으면 투자회사도 입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P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단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할 텐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세법상에서도 회계상에서도 이익으로 보는데 세법상에도 입금을 보기 때문에 투자회사 입장에서 입금으로 보는 거고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잉여금 있잖아요.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전입했을 때 요게 입금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자본잉여금의 구성 항목을 보면 요 자본잉여금 가운데서도 입금 항목이 있고 입금 아닌 항목이 있는데 입금
항목이 있고 입금 아닌 항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입금 항목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경우는 세법상 입금으로 보는데 요 입금을 자본금에 전입해서 주식 교부받으면 입금이 되겠는데 자기주식 자본잉여금에 입금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식발행초가죠. 주발초. 주식발행초가 보면 세법상 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자본금에 전입해서 주식을 교부받아도 입금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험 나온 내용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에 전입해서 받았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세법상 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입금이 아닌 것을 자본금에 전입해서 투자 회사가 받더라도 요거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 당하진 않죠.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금 불산입 항목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않아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100점으로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다 해드렸고요. 유난히 올해는 예년하고는 다르게 좀 그 지엽적인 조금 세목에서 좀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뭐 내가 시간이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바로 제끼고 이럴 수 있지, 공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게 이번 시험에서 조금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분의 특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